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11명이 40살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5명은 왕좌에서 폭력적으로 끌려 내려왔죠. 원인은 전쟁도 아니고 역병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피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혈통이라는 굴레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오늘은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진실, 바로 혈통 집착이 만든 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392년 조선 건국,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후계자 선택이었어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형들이 여럿 있었지만 태조가 선택한 건 겨우 11살 막내 방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그가 가장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조선 역사 최초의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1398년 여름밤, 궁궐에 칼이 뽑혔어요. 이방원이 이끈 군사들이 정도전을 죽이고 어린 세자까지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이었죠. 태조는 자기 손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사랑하던 막내 아들은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 충격으로 태조는 왕위를 둘째에게 넘기고 궁궐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즉위한 정종은 살아남기 위해 권력 욕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왕이긴 했지만 동생 이방원에게 실권을 모두 넘긴 채 격구나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1400년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번에도 승자는 이방원이었고 정종은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면서 동생에게 왕위를 넘겼죠. 그렇게 태종 이방원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2번의 피로 얻은 자리였어요. 태종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는 공포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병부터 없앴어요. 개인이 군사를 거느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외척 숙청이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이자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유배 보내고 죽였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평생 병을 앓았다고 전해지죠.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은 원래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자 문제로 구설에 올랐고 왕세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죠. 둘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건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태종은 셋째 충녕대군을 선택했죠.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1418년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어도 병권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2명의 왕이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태종은 세종의 처가인 시몬 일가가 세력을 키우는 걸 막기 위해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세종의 장인과 처남들이 영모 혐의로 죽거나 유배를 갔어요. 세종은 자기 아내의 가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던 거죠. 세종의 통치는 문화적으로 찬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3명의 아내를 모두 잃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폐위됐고, 두 번째 부인도 사건에 휘말려 쫓겨났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소원왕후 권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향이었고 딸이 경혜공주였죠. 소원왕후가 죽은 후 세종은 다시는 정실 부인을 들이지 않았어요. 왕인데도 왕비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30년 가까이 세자 수업을 받은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무예와 병법에도 능했으며 과학 기술에도 관심이 깊었어요. 모든 면에서 준비된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이은 상복이었어요. 어머니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을 치렀고 그 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또다시 3년상을 치러야 했죠. 겉으로는 왕의 예법이지만 몸으로는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이었어요. 풍채 좋고 건강하던 문종의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건 12살 어린 아들 단종뿐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신하 셋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이었죠. 내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이었어요. 이들이 고명 대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재앙이 됐어요. 어린 왕 주변에 권력이 집중되자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대신들에게 줄을 섰거든요. 김종서는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단종은 김종서가 표시해준 명단대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게 황표정사라고 불리는 방식이에요. 왕권이 심각하게 약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위험하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어요.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그는 할아버지 태종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용맹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죠. 1453년 어느 밤 김종서의 집에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양대군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철퇴에 맞아 죽었고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게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난을 바로잡았다고 선언했어요. 승자의 언어였죠. 그런데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2년 동안 단종을 앞세우며 실권을 장악한 후 1455년에야 왕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7번째 왕 세조입니다. 그런데 단종은 이제 왕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세조는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1457년 17살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관리들도 차마 사약을 내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했다고 전해지죠.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그의 뒤를 따라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어요.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영월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의 통치는 강력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다시 강화해서 왕의 권한을 극대화했고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켰어요. 학자들의 공간이던 집현전도 없애버렸죠. 왕이 통제하기 쉬운 나라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발도 컸어요. 1467년 함경도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해의 난이에요. 중앙의 강압적인 통제에 대한 지방의 저항이었죠. 세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혹시 중앙의 신하들도 연루된 건 아닌지 의심했고 측근들까지 조사했다고 전해져요. 결국 세조는 1468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아들에게 넘긴 직후였죠. 왕위를 물려준 다음 날 바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19살에 왕이 됐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죠. 조선 역사상 최초로 대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정의왕후가 커튼 뒤에서 정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종은 어린 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세조의 강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세조가 죽은 후 묘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종이라는 칭호를 주장했습니다. 조는 나라를 세운 왕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흔들리던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이다. 당연히 조가 맞다고 밀어붙였죠. 결국 세조라는 묘호가 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싸움이 아니라 왕권을 세우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종 시대에는 남이의 옥사라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이는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라간 게 문제였어요. 구공신들의 시기를 샀고 유자광 같은 정적도 생겼죠. 1467년 혜성이 나타나자 유자광은 이걸 빌미로 남이가 영모를 꾀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남이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처형당했어요. 실제로 반역을 준비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신진 세력이 대거 제거됐다는 겁니다. 예종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강단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업적도 남겼어요. 경국대전 완성을 마무리 단계로 끌어올린 겁니다. 내년 정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명령했죠. 조선이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재위 겨우 15개월 만에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문제였어요. 그에게는 둘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지만 겨우 4살이었죠. 나라를 맡기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결국 조정은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의 아들들을 후보로 검토했어요. 원칙대로라면 장남이 우선이었지만 정희왕후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둘째를 선택했습니다. 자을산군이었고 그가 바로 성종이에요.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죠. 또다시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됐습니다. 성종은 20살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대비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정희왕후는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쳤고 원로 대신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죠. 성종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깊이 빠졌고
제도와 규범을 철저히 익혔어요.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경연을 부활시키고 홍문관을 강화했어요.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끌어들였죠. 서자 출신도 뽑고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줬습니다. 이 시기에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김종직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성종은 훈구와 사림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중심을 잡는 전략을 썼습니다. 양쪽이 싸우는 동안 왕권은 강화됐거든요. 하지만 성종 말년에 궁궐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왕의 관심을 둘러싼 질투와 갈등이 폭발했어요. 그 중심에 패비 윤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검소하고 단정해서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중전이 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후궁들을 질투하고 심지어 왕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폐위됐고 1482년 사약을 받았어요. 그때 윤 씨의 아들은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연산군이 되죠. 이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졌고 나중에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19살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암행어사를 보내 지방을 살피고 기강을 바로 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상처, 학문을 강요하는 사림과의 갈등, 훈구 세력의 계산, 이 모든 게 뒤섞이며 연산군을 바꿔놓았어요. 1498년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김종직의 글이 문제가 됐고 사림들이 대거 숙청당했죠. 1504년에는 갑자사화가 일어났어요. 연산군이 어머니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관련된 신하들과 궁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처형됐어요. 궁궐은 공포에 잠겼죠. 이후 연산군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향락과 사치에 빠지고 비판을 억압했어요. 왕을 견제하던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씩 지워버렸죠. 왕권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506년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연산군은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이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종 반정이에요. 왕위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에게 넘어갔죠. 그가 중종입니다. 중종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만든 건 반정 공신들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곧 찾아왔어요. 공신들이 중종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중종의 부인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 측근과 연루됐다는 이유였죠. 실제로는 공신들이 왕의 친정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어요. 중종은 끝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종과 단경왕후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부였다고 해요. 왕비가 폐위된 후 중종은 그리울 때마다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 멀리 그녀가 사는 집 방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경왕후의 집안에 전해지자 그녀의 가족은 집 뒤 언덕 바위 위에 분홍색 치마조 고리를 펼쳐놨어요. 멀리서라도 보라는 신호였죠. 이게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의 유래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시기는 혈통의 비극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명의 왕이 연달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강화도에서 나무를 하던 농부가 왕이 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죠. 혈통이 멀어질수록 왕권은 약해졌고 세도 정치가 판을 쳤습니다. 고종 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고 명성황후가 시아버지와 권력 다툼을 벌였어요. 결국 1895년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왕비가 칼에 맞아 죽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마지막 황제 순종은 독살 의혹 속에 쓰러진 아버지 고종의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500년을 지배했던 혈통의 논리가 정작 혈통을 지키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겁니다. 조선 왕실의 진짜 비극은 피의 순수성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능력보다 출생을, 경험보다 혈통을, 현실보다 명분을 선택한 대가가 500년에 걸쳐 반복됐죠. 적자와 서자를 나누는 순간,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는 순간 이미 비극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왕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혈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